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국민 이진아입니다. 제99주년 3.1 운동을 기념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2018년 3월 1일 서울역 시청 앞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렸습니다. 거대한 태극기 물결이 서울의 중심부를 뒤덮긴 했지만 작년, 그러니까 2017년 3월 1일에 비해서는 열기가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2017년 3월 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셨고, 그리고 이제 곧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결정문이 나온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진짜 이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태극기가 그때는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근데 올해 2018년 3월 1일은 그 정도보다는 열기가 좀 떨어졌는데, 오늘의 경우에 낮 겨울이 영상 1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겨울의 그 차가운 바람이 오늘 좀 매섭게 불었습니다. 저도 모자를 쓰고 이 태극기 집회 현장에 나가봤지만은 막 모자가 날릴 정도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12시, 2시, 3시, 4시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이 점차 떨어져서 참 많은 분들이 참 춥다 는 이야기 들릴 정도로 오늘 참 날씨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태극기 집회 현장 여러 군데를 제가 쭉 봤는데 인상적인 게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태극기 집회가 토요일이 아닌 평일인데도 오늘은 효자동 앞 거리까지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까지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수백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올라갔다는 거, 참 그거 보고 저도 참 조금 놀랬고, 다음 두 번째 제가 놀랬던 거는 자, 세월호 천막입니다. 언제적 세월호 사건입니까? 3년상을 치르고도 벌써 3년이 지난 그런 세월호인데 그 천막이 지금 또 광화문 광장에 버젓이 남아있고, 오늘 경찰이 그 천막 주위를 철동같이 경계를 서가지고 태극기 국민들이 그 천막을 훼손하지 못하게끔 그 막아서는 그 광경을 보고 참 저도 속이 울컥했습니다. 지난시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날씨는 생각보다 좀 추웠는데요. 네. 오랜만에 전부 다 모이는 것 같아서 저는 감동적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좀 여러 군데 나눠져 있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모여서 다 하니까 어르신들 그렇죠. 나오셔서 울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서울역, 그리고 또 대한문 앞, 시청 앞, 그리고 광화문 교부 빌딩 앞, 여기에 물론 그 성격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정당이나 단체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혀 불협화음 같은 거 없고 어떤 충돌 같은 것도 없고 잘 끝났다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거짓과 진실의 어떤 행동 지침, 좀 거창한 단어이긴 하지만 행동 지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 제가 갑자기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짓과 진실을 애청하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저에게 많은 사실들을 제보를 하고 격려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행동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됐느냐, 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시청자들, 애국국민들의 제보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 재판 진행상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애국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제보 내용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사실로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로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세윤 재판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의 얼굴은 이미 텔레비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제보자의 주장이고 아직 제가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 초 사이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최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참 이 정보의 모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최고의 수장입니다. 김세윤 재판장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1심 판결을 맡고 있는 그 책임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났다. 그것도 이 시점에 누가 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이 지금 사실이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건 공익적인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 기자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취재를 하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법에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그러니까 사실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보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일 경우에 또 그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다 처벌되지만은 진정한 사실이고 그거 공공의 이익과 그게 관한 그런 내용일 때는 비록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공개한 제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는 이 제보 내용이 제보자의 신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진정한 사실이고 그리고 진실성에 대한 그 증명 그거는 제가 지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쭉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사 저한테 명예훼손에 따른 그런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이 거짓과 진실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께는 알려드려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보 내용을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리고 또 이 제보 내용이 지금 현장 확인도 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에게 제가 사실 여부를 물어하는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기 전 그러니까 2018년 3월 1일 오후 6시 전까지 답신을 해달라 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김의겸 대변인에게 소위 말해서 이 사실 여부를 묻는 취재 협조문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알려달라고 이메일로 보낸 겁니다.
질문지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김수현 재판장과 만나가 식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 다음에 그 자리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동석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조국 수석과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대요.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물론 두 사람은 고향도 다르고 고등학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전부터 서울대 법대 다닐 때 아마 그 무렵부터 또는 과거부터라도 가까운 사이였느냐, 아니면 뭐 서울대 동문, 법대 동문이기는 하지만 뭐 별다른 교류가 없는 사이냐, 그것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 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그 만남, 그 식사 자리가 서울대 동문으로서 그냥 의례적인 모임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묻는 그런 질문지를 보냈는데,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 오후 7시까지 2018년 3월 1일 오후 7시까지 제가 문자도 보내고 제가 전화도 걸었지만은 김의겸 대변인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김세윤 재판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질문지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김세윤 재판장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도 제가 물어볼 겁니다. 제가 참 이 제보 내용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이게 위법이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법적인 처벌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거짓과 진실을 애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자, 조국 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이 그리고 제3의 인물 세 사람이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났다, 식사를 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 음식을 서브해주던 사람이든 그 집에서, 그 한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는 이걸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보해 달라는 거, 그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제보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제보 내용의 제보자는 고려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자,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이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 첫째, 이분이 이제 고대 법학과 출신 되다 보니까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면서 저한테 이런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게 헌법 정신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전제한, 그러니까 소위 최소한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은 공범이다, 이렇게 모두 이루어진데,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전제한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는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라면 괜찮다 이거예요.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헌법 제84조 위반이 분명하다. 이거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려대 법학과의 일부 교수들이 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특검 수사가 시작될 무렵에 종편 그리고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헌법 제84조를 특검하고 검찰의 입맛에 맞게끔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의 1차 책임이 고려대 법학과 일부 교수들, 그 교수들에게 있다는 게 이분의 제보 내용이고, 그걸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제보는 이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국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제일 충격을 받은 게 JTBC의 그 태블릿 PC 보도입니다. 최수월이라는 여자가 드레스덴 연설문이라는 진짜 소위 엄청나게 중요한 통일과 관련된 연설문을 대통령이 연설 발표 하루 전에 먼저 받아보고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는 JTBC 태블릿 PC 보도. 그건 조작입니다. 자, 그게 조작이고 그게 결국 문제가 되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까지 이게 소위 포렌식까지 다 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런 혼란 와중에 고려대학교 일부 교수들이 JTBC에 출연해가지고 JTBC를 옹호한 거,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확인 중인데, 그래서 이 제보하신 분이 이 JTBC에 출연해가지고 JTBC 입장을 옹호했던 교수의 이름까지도 저한테 다 알려주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다만 그 교수께 질문지를 보낼 겁니다. 이제 자세하게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교수들이 JTBC의 그 조작 행위에 동조했는지 그 제가 앞으로 밝힐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고대 법학과 출신의 제보는 세 번째입니다. 자,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외쳤던 그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했습니다.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뒤에 그 3일 후인가 4일 후에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뒤 어디 갔습니까? 고려대 석좌 교수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이야기가 이정미 재판관이 고려대 석좌 교수로 간 거, 그것도 고려대학이 일부 교수가, 고려대학 전체가 아닙니다. 고려대학 일부 교수가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다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 사건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 여자가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자숙할 줄 알았어요. 자숙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하고 나서 3월달인가 바로 그 학교 간 거 보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무슨 학교 갔죠? 고대 간다고 이정미. 최순실이 아니고 이정미라는 바로 그 학교로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려대 법학과 출신의 이 제보 내용도 사실 저는 지금 일부 우파의 일부 우파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매체 젊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같이 지금 공조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내용들은 이제 그러니까 워낙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가 워낙 그 촛불이라는 것 때문에 워낙 긴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그냥 소위 쓰라미에 쓸려 나가듯이 그냥 쓸려 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냉정을 찾고 이런 탄핵에 진짜 우리가 지성이라 부르는 진짜 어느 대학의 교수들까지 일부 교수들까지 참 가담했다는 거 저도 망각을 했는데 이런 사실 이제는 다 알려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근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자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수 개인의 견해는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예를 들어 헌법이나 이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독일 헌법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독일 헌법을 진짜 아주 전공으로 공부한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놓으셔가지고 진짜 이 독일 법에 근거한 이 헌법 기준 근거 그걸 쫙 설명을 해야죠. 그래 되면 다 나오는데 아니 독일에서 공부하지도 않은 그런 일부 대학 법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마구 해석해버리면 국민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왜 이런 그 행동 지침이나 잘 만들게 되었느냐면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현직 판사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신분을 안 밝혀하지만은 제가 쭉 듣고 할 때 현직 판사들입니다. 그분 중에 일부가 저한테 전화를 그리고 제보를 해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왜 잘못되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다 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판결문 읽고 봤지만 저도 아는 내용도 있고 제가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 지적을 딱 들으면서 심지어 어느 분은 제가 분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촛불 때문에 탄핵되었다. 무죄의 증거는 사건 기록 속에 다 들어있다. 나는 10만 쪽이 넘는 기록들을 모두 다 보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워낙 기록이 방대하다 보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죄의 증거를 찾아낼지가 불안스럽다. 대통령 사건은 한 변호사가 소위 말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전체 기록을 다 봐야 된다. 절대 공소사실별로 쪼개서 보면 안 된다. 전체를 다 봐야 무죄란 증거가 다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록 혼자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그 실체를 밝히는 이 거짓과 진실 유튜브 방송을 제가 2017년 10월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 뭐 제가 법을 몰라도 뭐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제 유무를 판단하고 나서 대통령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렇겠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냥 뭐 발의됐다 해가지고 아니 헌법재판소가 지금 형사 사건이 형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럼 헌법재판소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그럴 경우 탄핵을 연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4월 6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최소한 피고인의 판결문을 볼 때 제가 그동안 설명도 드렸지만은 최소한 피고인의 판결문을 쓰면서 참 재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증거들, 진술들, 이런 거를 소위 말해 근거 자료로 쓰게 되면은 이건 헌법 84조 위반이 됩니다. 그래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검찰 조서 내용은 일체 인용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 진술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1심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본인입니다. 본인께서 쫙 진술하셨고 그 진술은 안종범 진술과 다르고 김종 진술과 다르고 차은택 진술과 다릅니다. 근데 증거는 없어요. 진술만 있지.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을 증거로 택하느냐. 이 상당히 재판장으로서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 그 내용과 최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잘 분석하면은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물론 뭐 김선 재판장이 뭐 최소한 1심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건 뭐 법조인의 양심상 문제지만은 아마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4월 6일 날 선고 끝나면은 7일 일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이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소 여부는 본인께서 직접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께서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7일 동안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상되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특검과 검찰이 항소하면은 2심은 무조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결국 4월 13일입니다. 항소장 제출 여부 판단하는 시기가. 그 항소 여부가 딱 되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그 기록을 모아가 그대로 이걸 서울 고법에 보냅니다. 이 보내는 게 한 보름 걸립니다. 또 같은 법인데 뭐 서류상 하더라도 걸립니다. 그럼 이 법원이 고등법원에 도착하면은 이 서류를 갖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재판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이 돼 있고 그래서 2심 재판은 항소심 재판은 아마 5월 초쯤에 열립니다.
열리고 그리고 아마 9월쯤에 선고가 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3심, 상고심. 그러면은 대통령 재판은 내년 2월쯤이면 거의 끝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위 저에게 전화하는 법조계 인사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이 두 가지를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항소심 재판부에 박근혜 대통령 기록을 소위 말해가 좌파 성향을 가진 재판부에 배정될 가능성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그동안에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그럼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거의 국민들을 기대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공개 있음에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 13부에서 했습니다. 정영식 판사께서 했습니다. 또 결과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 재판부의 대통령 사건이 배당이 될지 아주 이게 굉장히 궁금한 문제고, 만약에 좌파 성향의 재판부에 간다면 그때는 거부운동을 해야 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나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뭐냐?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나요? 예? 재판부 그거는 기피를 누가 할 수 있나요? 변호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과 최종 피고인 사건이 같이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내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들이 없으니까 그래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정영식 부장판사께서는 이 대통령 사건 넘어올 경우에 본인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는 이 사건 안 받겠다. 본인께서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선정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검찰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 말이 뭐냐? 자, 4월 6일 날 선고하고 4월 13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특검과 검찰이 항소 마감일까지 다 눈치 보고 있다가 대통령이 결국 항소청을 안 냈다. 그러면 특검과 검찰도 우리도 안 낸다 이거예요. 저기도 안 내버리면 결국 대통령은 2심 3심 할 기회마저 없이 그냥 형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항소 안 하고 검찰도 항소 안 하고 1심에서 끝나는 사건 많습니다. 그것도 많은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어쨌거나 이런 정치 재판대 거부한다. 그렇게 선언하신 마당에 특검과 검찰이 4월 13일까지 기다려보고 항소 안 했다. 우리도 안 한다. 그럼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이감돼서 이제 소위 수형자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이 법조인들께서 그 부분도 지적을 제발 해라. 검사들이 특검과 검찰이 소위 말해가 막판에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가능성 그것도 제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극 보도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거짓과 진실의 행동 지침이라는 걸 제가 발표하게 된 겁니다. 저도 의뢰를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왜 이게 필요하냐. 결국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참 긴급하게 돌아간다면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때 결국 우리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행동 지침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재원 씨 선고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나라 법이라는 건 없는 거죠. 사실 대학교에서 법이라는 걸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사법 정의가 죽었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하는데 예, 일단 행동 지침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했지만 이게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옳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자, 행동 지침 1.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거짓과 진실을 애청하는 애국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에 행동으로 동참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 그 전공 분야에서, 그리고 각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부산에 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서울에 예를 들어 강남이면 강남, 강북이면 강북 지역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감시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빛나는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자가 되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단순히 말로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거짓과 진실에서 국민 기자들을 제가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기자라가 뭐 이 소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문 기자나 방송 그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뭐 봉급을 받고 취재하는 그런 기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 기자는 소위 대통령 사건을 감시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런 의식의 기자, 그런 기자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기자가 명예직 기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결국 내 직장에서, 내 전공 분야에서, 그리고 내 지역에서, 내 주변에서 보았거나 들었던 내용, 그걸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본인께서 직접 써주십시오. 그 대가로 저는 국민 기자 그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취재하는 방법, 그리고 기사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국민 기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필요로 한다면은 저는 거짓과 진실 소속의 국민 기자라는 명함을 제가 무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어디 가서 취재하려면 신분이 이렇습니다는 딱 밝히고, 그러나 그게 거짓과 진실의 국민 기자 누구라는 게 그게 물론 무슨 증명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당당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필요하면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기자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잘못된 것도 감시해달라는 그게 행동지침 1입니다. 행동지침 2.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애국 국민들을 폄훼하는 그 좌파 세력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운동을 제가 전개할 겁니다. 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최소한 재산 뭐 300조다, 뭐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비자금을 뭐 최소한이 갖고 있다, 하하, 전부 다 사실 아닙니다. 박창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신부 박창일, 안민석 의원에게 상주 성마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그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종편에 출연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1979년에 뭐 최태민 목사를 소위 전방부대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구금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갔다? 그게 전용 의원 주장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 전용 전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김어준, 주진우, 수없이 많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섹스 비디오 뜨고 좋습니다. 이제 그 부분의 진실을 이제 밝히겠습니다. 고발을 통해 가지고. 다만 이걸 제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해야 될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아마 이 거짓과 진실을 애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 대상자, 쉽게 말해 전역 전 의원의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런 애국 국민들께서 좋다,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하겠다 하면은 제가 절대 이 고발장이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쓴다든지 그게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그 고발장 쓸 수 있게끔 법적인 지원, 그걸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형사 고발하는 것. 세 번째도 마찬가지 고발 내용입니다. 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한국의 언론, 신문, 방송, 종편들, 이 종편들이 합심해가지고 허위 기사, 조작된 기사로 대통령을 결국 탄핵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과 방송, 종편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정정보도를 요청할 겁니다. 정정보도. 그리고 정정보도를 그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민형사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고발도 고발대로 하고, 그러면서 신문과 방송, 종편들에 대한 시청 거부,
그리고 구독 거부 그 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게 허위기사고 어떤 게 조작기사인지는 조만간 개설할 진실과 정의 카페에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위기사, 조작기사 그걸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상대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경우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언론이 어디냐? 저는 딱 세 개를 꼽습니다. JTBC, 한겨레신문, 그리고 TV조선입니다. 자, 이 세 개 매체 광고 게재하는 기업들 대해가지고 우리가 제품, 그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 그 전개해야 됩니다. 결국은 광고가 그 언론 매체 광고가 가지 않을 경우에 언론 매체는 시장에서 도태하게 됩니다. 광고 안 가면 어떻게 기자들 봉급 주고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지금 거짓 뉴스가 그리고 참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 이렇게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 애국 국민들이 진실의 빛이 돼 주십시오. 그리고 행동지침 네 번째입니다. 저도 이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미투 운동을 같이 전개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 미투 운동은 소위 말해가 성관계 이런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양심 선언입니다. 이 미투 운동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내 마음속의 대통령은 박근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지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리고 참 아름다운 문구를 목에 걸고 그리고 인정샷을 찍는 그런 미투 운동입니다. 그런 미투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그 사진 다 보내주십시오. 진실과 정의 카페에 계속해서 이 사진들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뭐 성추행이나 폭행 이 미투가 아닙니다. 행동지침 다섯 번째입니다. 토론마당을 개최합니다. 저희 거짓과 진실에서. 그러면서 자, 좌파들이 예전부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틀을 잡았던 근거는 뭡니까? 결국 그게 진지론입니다. 진지전입니다. 곳곳에 좌파들이 진지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혼란시킨 겁니다. 그 진지 속에는 민주노총도 있고 정교조도 있고 전농이라는 단체도 있고 정공로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도 우리도 비록 늦었지만 이런 수 하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 홍대 앞이 됐든 소위 말해가 동대문 시장 앞 상가가 됐든 뭐 미아리 시장 바닥이 됐든 대한민국 곳곳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애국 국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름대로 전공 분야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모여서 진짜 궁금해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아니 최수원이가 말이지 대통령을 뒤에서 배후 조종했다. 대통령은 뭐 최수원이 꼭두각시다 하는 이런 잘못된 사실들을 이런 자를 통해서 다 밝히는 겁니다. 그게 왜 사실이 아닌지를. 그래서 이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저도 있지만 제 말고도 지금 법률 소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진짜 진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같이 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토론마당을 저희들이 열 생각입니다. 특히 그 젊은이들 소위 대학 앞에서 저보고 나와서 젊은이들하고 대할 용기 없느냐면 저는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젊은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저는 무엇이든지 물어라. 내가 무엇이든지 대답해 줄게. 이런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그건 서울뿐만 아니고 뭐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광주가 됐든 곳곳에 대한민국 우파들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진지들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실 거짓과 진실은 정기 구독자가 3만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금 적당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군대 비유하면 3만 명, 군대 비유하면 이게 사당 규모입니다.
규모는 작지 않지만은 각자가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감시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빛나는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겠다는 역사의 기록자가 되겠다는 그 역할을 자임한다면은 거짓과 진실에서 전개하는 이 운동이 저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거짓과 진실에서 시작하는 이 저항운동이 시작은 미미합니다. 진짜 작은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촛불이라는 좌파 혁명 세력에 대항하는 거대한 태극기 세력이 될 수 있도록 거짓과 진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자님 말씀대로 하려면 굉장히 할 그렇죠. 일이 많네. 우기자님 바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힘들지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이제는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 행동할 수 있는 힘의 밑바탕은 뭐냐? 결국 애청자 여러분 제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애청자 여러분께서 혼자 떠들어라. 그럼 반응이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움직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